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전승현입니다. 오늘은 기다인 빈주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뉴스부터 출근길에 스쳐 지나가는 광고, 그리고 무심코 넘기는 휴대폰 속의 짧은 영상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정보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떠올려봤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들,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유익한 정보들까지 오늘도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죠.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인상률로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기 퇴직 이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50대에게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고 월 3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취득자의 평균 초임은 월 369만 원으로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는 취득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해 빠른 재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으로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AI 워커, 직업 훈련도 새롭게 도입해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청년 고용 지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올해 1분기 청년 고용률은 39.1%로 지난해 4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경기 둔화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청년 고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4년 1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특히 20세에서 24세 남성 취업자는 6,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7.7%로 3.4%포인트가 올라 지역 취업난이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청년층 고용시장에 다시 한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낡은 가구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사할 때 버려지는 낡은 장롱이나 흠집난 테이블. 대부분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폐기물 스티커를 붙입니다. 하지만 여기 버려지기 직전의 나무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요, 세월의 흔적을 예술로 되살리는 빈티지 가구 복원가의 세상을 살펴봅니다. 복원가는 낡고 부서진 가구를 고쳐 대를 이어쓸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작업실은 이른 아침부터 나무 먼지와 오일 향기로 가득한데요. 낡은 칠을 일일이 벗겨내고 갈라진 틈을 메우는 섬세한 공정을 반복합니다. 한번 작업에 나서면 무려 10시간 넘게 서서 사포질하는 건 기본입니다. 허리를 굽힌 채 좁은 틈새를 다듬다 보면 하루가 꼬박 지나기도 하는데요. 자칫 나뭇결을 잘못 건드리면 수십 년 세월이 망가질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삶이 주목받으며 복원을 의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을 고쳐 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일을 이어가려는 젊은 인력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기술을 익히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고된 노동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가구 본연의 멋을 살릴 천연 재료를 구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한 복원가는 정성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일정치 않다며 현장의 고충을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가구를 고쳐 쓰는 장인의 손길이 끊길 수 있다고도 경고하는데요. 다만 복원의 세계가
예전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3D 스캔을 활용해 정밀한 부품을 재현하는 등 새로운 기술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치를 아끼는 마음과 이 직업을 이어갈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세월을 고치는 사람들, 빈티지 가구 복원가. 그들의 손길은 지금 우리 곁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버려질 뻔한 가구를 되살리는 과정이 단순한 수리를 넘어 시간과 기억을 복원하는 일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된 노동과 낮은 수익 구조 속에서 이 기술을 이어가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물건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내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빈주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가고 싶은 기업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만 무한 클릭해 보시진 않았나요? 저는 인터넷 화면 너머로 취업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나랑 이 회사가 진짜 맞을까? 인사 담당자는 어떤 사람일까 등 이런 궁금증, 검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축제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는 4월 28일과 2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 박람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테슬라, 삼성전자, SK, LG, 롯데,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부터 탄탄한 중견,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까지 약 700개사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2026 대한민국 상생채용 박람회 4대 핵심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크게 4가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무대 프로그램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에는 컴투스와 인스파이어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채용 설명회가 열릴 뿐만 아니라 구직자가 기업에게 궁금한 걸 당당히 묻는 리버스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의 취업 실전 특강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집중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와 마주 앉아 바로 면접을 보는 집중 면접관이 진행되는데요. 준비된 이력서 하나로 그 자리에서 합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전의 장이니 꼭 사전 신청을 통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채용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직무의 선배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꿀팁을 듣는 1대1 커피챗과 기업별 채용 상담관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점검하기에 좋겠죠? 여기에 AI 모의 면접과 잡 컨설팅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추천하고 싶은 곳은 바로 면접 준비 라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문가가 나에게 딱 맞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진단은 물론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헤어와 메이크업 코칭, 그리고 정장 대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스타일링을 마치고 나면 면접장에서의 자신감이 확 달라지겠죠? 또한 취업준비존에서는 나만의 캘리그라피 명함을 만들거나 타임어택 퀴즈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즐기며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리워드존에서 아이패드나 상품권 같은 풍성한 경품도 챙길 수 있으니 정보와 선물, 2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박람회장에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준비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지 찾아보고 맞춰서 준비해 가면 훨씬 좋겠죠? 이번 행사는 단순히 상담을 넘어 실제 채용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직선 면접이 진행되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넉넉히 지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한 이번 박람회에는 2개의 특별관도 운영됩니다.
대기업과 우수 협력사가 함께 인재를 채용하는 대중소 상생 일자리관을 통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한국오라클, 현대건설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개인 디지털 트레이닝관에서는 실무인재 양성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기회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때로는 지치고 막막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만난다라는 구조가 취업 준비의 방향 자체를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김정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로운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인데요. 바로 배관공입니다. 먼저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배관공은 물이 새는 곳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물과 산업시설 전반에 걸쳐 이 수도와 난방, 또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건물을 넘어 이 데이터 센터, 공장과 대형 설비 등 고도화된 시스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흐름, 물에서부터 에너지까지 연결을 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직업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AI와 데이터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서버가 24시간 작동하며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만약 이 열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시스템 전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냉각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배관 기술입니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설치하고 유지할 배관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해지면서 이 직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관 작업은 이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AI나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인 배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교육기관이나 실습 과정을 통해 기초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 경험이 곧 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쌓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직업 또한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낯설지만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직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배관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라 데이터와 에너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직업이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이런 현장 기술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잡토크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3천만 원이 9억이 됐다라는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확산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에게 필요한 자산 관리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잡토크에서는 월급 이후의 전략,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인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요즘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은 이제 직장인에게 필수 역량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점점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세금이나 제도 같은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실제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결국 이 문제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는 어떻게 설계했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투자뿐만 아니라 절세,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의 선택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결국 자산 관리에서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삶, 이제는 월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까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수익보다는 계획,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각자만의 방법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빈 스토리 편지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을 잠시 멈추거나 다음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역시 그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대우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서정진 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준비된 이직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갑작스럽게 멈춰선 시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서정진 회장이 선택한 것은 완벽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낯설었던 바이오 분야였었는데요. 확신보다 가능성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완전히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보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을 복제해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한 것입니다.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를 직접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간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다 더 오래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서정진 회장은 시작 역시 준비된 선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마주한 공백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작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결국 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도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사례는 예기치 못한 공백조차도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멈춰있던 시간이 결국 또 다른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하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던 전기차 산업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반등 조짐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과 둔화, 그리고 회복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른바 캐즘을 지나서 재편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캐즘은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 초기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전기차 역시 초기 시장을 이끌었던 수요가 한 차례 지나간 이후 일반 소비자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겪어왔는데요. 충전 인프라 부족과 가격 부담, 그리고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이 구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기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수익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내연기관 차량과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투자 확대보다는 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사업 방향을 재정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이 단순한 성장 단계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변화는 전기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와 소재, 부품 등 전기차와 연결된 공급망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생산 확대와 설비 투자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원가 경쟁력과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산업에서 시작된 변화가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 구조까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은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 현장에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효율 중심의 운영이 강화됐는데요. 채용 속도와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배터리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 성능 개선 등 보다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 둔화를 지나서 재편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팽창하던 산업이 이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를 다지는 시기로 접어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산업의 방향뿐만 아니라 일자리 역시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장 산업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읽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성장만으로 설명되던 산업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시기,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 역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산업의 다음 단계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꿔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일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단순한 성장기를 지나 구조를 다지는 재편의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일자리 역시 양보다는 질,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이 변화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장의 숫자를 통해 일터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데이터로 보는 일터 시간입니다. 최근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두죠.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특히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다인 아나운서, 수치상으로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참여 기업의 92%가 시범 운영 종료 후에도 주 4일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참여 기업들의 매출은 오히려 실험 기간 동안 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 역시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번아웃 호소 비율이 71% 감소했고 병가 사용률도 65%나 줄은 건데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일하는 시간의 밀도 자체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수치만 보면은 당장이라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도 아직은 존재를 합니다. 네, 데이터 이면의 부작용도 살펴봐야 할 텐데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현장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 4일제 전면 도입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최소 2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는 국내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야 하거나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당장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비용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직률 데이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실험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면 퇴사율이 57%나 감소했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막대한 수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초기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업종별로 양극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IT나 사무직 중심으로는 안착이 수월하겠지만 현장직과의 근로환경 격차가 수치로 더 벌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의 트렌드 데이터를 보면 인류적인 주 4일제 도입보다는 상황에 맞춘 근로시간 유연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 1, 2회 금요일 휴무를 지정하거나 총 근로시간 안에서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적 접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약하자면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더 쉬는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기업의 생산성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접근할 시점이 된 거네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다음 방향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빈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일자리가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정부의 발표와 내 주변엔 취업한 사람이 없다는 청년들의 아우성, 이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보여주는 고용지표의 착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2026년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은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에서 30만 명 정도 증가하며 겉보기에는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지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습니다. 취업자가 늘었는데 정작 청년층은 웃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통계의 함정 같은 건가요? 실제로 청년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 상황일까요?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약 1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 역시 1%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며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죠.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60대 취업자가 20대를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네, 60대가 20대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라니 수치로 들으니 다소 좀 충격적인데요.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조용한 고용 위기의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AI 도입과 저성장 기조 때문에 신규 공채는 줄이는 반면 고령층은 주로 보건, 복지 서비스나 단순 노무직 등 소위 빈 일자리를 채우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원하며 구직을 단념하고 그냥 쉬었음 상태로 빠지고 있고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오는 반퇴 시대의 단면인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 숫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정작 활력이 필요한 곳은 비어 있고 생계가 급한 분들만 일터로 나온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청년층 구직 단념자가 70만 명을 돌파한 것과 60대 취업자가 폭증한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고령층이나 당장 쓰기 편한 단기 인력을 선호하고 신입을 교육해 키울 여유가 사라진 거죠. 이제 일자리는 단순히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불균형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결함에 직면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데요. 청년들에게는 내 자리가 없다는 절망감이, 고령층에게는 쉴 수 없다는 피로감이 교차하는 노동시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 활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금의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늘었으니 괜찮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왜 청년들은 일자리를 떠나고 고령층은 일자리를 떠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커리어의 활주로를, 고령층에게는 안정적인 은퇴 설계를 제공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때입니다. 네, 이렇게 숫자에 가려진 노동시장의 민낯을 제대로 본 것 같은데요. 일자리의 양적 팽창보다 중요한 건 누구나 제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질적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이정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삼성그룹 계열의 배터리 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소재의 2차 전지를 사업의 양대축으로 하는데요. 전기 자동차, ESS, IT 기기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전자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지주 많이들 들어보셨죠? 주가에서 2차 전지가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ESS 때문인데요. 오늘은 특히 ESS 시장에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기업 삼성 SDI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가 시장에서 2차 전지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그 안에 있는 핵심 배터리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는 삼성 SDI는 2차 전지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SS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약자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안정화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ESS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로는요, 테슬라까지도 ESS 관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고요. 사실상 상반기에 기아 EV2, 현대 아이오닉 3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요, 전기차 판매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삼성 SDI의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최근 삼성 SD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수조 원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번 계약으로요, 삼성 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프리미엄 수입차 상징인 독일 자동차 3사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SDI가 LFP 전고체 업체 피노의 지분 인수 추진까지 하면서, 피노는 중국 최대 전고체 생산업체인 CNGR의 한국 계열사입니다. 전고체는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삼성 SDI가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배터리는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셀 순으로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LFP 양극재는 LNF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지만 원료가 되는 LFP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양산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LNF는 피노를 통해 LNF 전구체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산한 LNF 양극재를 삼성 SDI를 비롯한 배터리 셀 회사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삼성 SDI는 배터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3사를 모두 고객으로 두게 됐고 LFP 전구체 업체 피노 지분을 인수하면서 더 확실하게 AI와 반도체, 전기 자동차에서 꼭 필요한 배터리 산업을 꽉 쥐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과연 궁금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기업사전 삼성 SDI였습니다. 네, 삼성 SDI는 ESS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배터리 공급망과 소재 확보 전략까지 확장하면서 산업 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시점과 원가 경쟁력 확보 여부가 기업 가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삼성 SDI가 기술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얼마나 균형 있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장 내 입지도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서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단순히 보는 축제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즐기는 이색 체험형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한가운데에서 서커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바로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2016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절정을 향해 가는 5월, 서울 한복판 노들섬이 거대한 서커스랜드로 변합니다.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2016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행사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서커스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핵심은 관람객이 단순히 공연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서커스의 일부가 되는 몰입형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인데요. 노들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관람객은 하나의 서커스 단원이 되어 축제 속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어른들도 어린이날이라는 주제 아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동심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돼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형 축제로 확장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참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축제의 시작은 서커스 챌린지라는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저글링, 외줄타기, 디아블로, 후프 등 대표적인 서커스기의 4종 미션에 가족이나 친구와 팀을 이뤄 미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람객은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이며 서커스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축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서커스 놀이터에서는 정글짐, 회전그네 등 익숙한 놀이기구를 활용해 서커스적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물론 축제의 중심에는 수준 높은 공연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서커스 예술가들이 참여해 총 11편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100년 전통의 동춘 서커스는 라이브 밴드와 결합한 공연으로 공중 고개와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30m 상공에서 펼쳐지는 고공 퍼포먼스, 대형 구조물을 활용한 해외 서커스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몰입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신체와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극한의 긴장감과 예술성을 만들어내는 서커스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하나의 종합예술로서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스파컵 경연대회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치어리딩, 태권도,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신체 퍼포먼스를 결합한 무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만의 서커스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인데요. 단순 관람형 콘텐츠를 넘어 직접 무대에 서는 경험까지 제공하면서 축제의 참여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결선은 어린이날인 5월 5일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진행되고 현장의 열기를 가장 크게 끌어올릴 핵심 이벤트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부모 세대의 어린 시절을 재현한 전시를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하는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다만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서커스 단원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 그리고 잠시 잊고 지냈던 동심을 꺼내보는 시간, 이번 5월 도심 속에서 색다른 문화 경험을 찾고 계시다면 노들섬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단순한 이벤트 소비를 넘어 참여 자체가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뿐만 아니라 MZ세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무료 프로그램의 중심의 운영과 도심 접근성까지 더해지며 비용과 이동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문화 콘텐츠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특별한 고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도심 속에서 일상과는 다른 감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축제의 매력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5월에 노들섬에서 펼쳐지는 무대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과제나 영상 볼 때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신 적 있으시죠? 보통 데이터를 아끼려고 꼭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료 와이파이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공용 와이파이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용 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된 네트워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카페나 지하철, 공항 등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이 취약한 경우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해 있다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심지어는 카드 정보까지 가로챌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중간자 공격, 즉 맨 인 더 미들 공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몰래 끼어들어 정보를 훔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짜 와이파이입니다. 겉보기에는 카페 이름과 같은 똑같은 와이파이지만 실제로는 해커가 만든 가짜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듯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는 의심 없이 접속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로그인과 쿠키 정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한번 로그인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경험을 자주 해봤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쿠키라는 정보인데요. 문제는 이 쿠키 역시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탈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격자가 이 쿠키 정보를 가로채면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여러분의 계정에 로그인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도 계정이 도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사용 패턴 같은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용 와이파이를 아예 사용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지켜도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정보 입력은 피하는 것입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은행 앱이나 쇼핑 결제 같은 민감한 활동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HTTPS가 적용된 사이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창에 자물쇠 표시가 있다면 데이터가 암호화돼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자동 연결 기능을 꺼두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VPN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VPN은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해 외부에서 정보를 쉽게 볼 수 없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편리함을 위해 많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항상 보안의 문제가 뒤따라오는데요. 무료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연결했던 와이파이, 이제는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용 와이파이의 숨겨진 위험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가 편리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위험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절약하거나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별다른 고민 없이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대한 경계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료라는 이유로 무심코 연결하기보다는 중요한 정보 입력을 피하고 보안이 적용된 사이트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습관을 지키는 것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의 인식 자체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해보는 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정보들도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면 생각보다 많은 의미와 맥락이 숨어 있다는 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런 작은 지식과 시선의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은 넓혀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잡박사전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지만 오래 남는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